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미 해군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화그룹의 미국 법인인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 USA는 미 해군의 차기 군수지원함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0일 밝혔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절대로 이 사업을 기뻐할 수 없네요. 아마 이미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모든 기사들에서 드디어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짬처리구나 하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서 전혀 기뻐할 수가 없네요. 솔직히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서 저 스스로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앞뒤 내막을 모르면 무턱대고 기뻐하는데 앞뒤 내막을 알고 있으면 무턱대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합니다. 당장 저번에 제가 다루었던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도 지금 나오고 있는 후속 기사들은 전부 우리의 TOCB 선정될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아마 저번 영상에서 저에게 그 속사정을 들은 여러분들도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앞뒤 속사정을 알고 있을 때, 그런 경우 아주 많은 확률로 무조건 기뻐만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이 딱 그 경우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한화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걸 무조건 기뻐만 할 수 없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공중급유기 사업이 정말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중급유기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유럽의 에어버스로부터 KC330 4대를 도입해서 시그너스라는 이름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공군은 이미 KC330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은 KC330을 추가로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에게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고 당연히 거기에는 미국 보잉의 공중급유기인 KC-46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공군이 무엇을 원하든 말든 우리는 KC-46을 도입할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엉뚱하게도 지금 보잉이 가격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잉의 KC-46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이번 사업은 총 2대의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로 1조 2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그래서 1조 2천억으로는 도저히 2대의 공중급유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한 번에 2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각 업체들에게 한 대를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그리고 2대를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잉은 밀려드는 수주량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주량이 많아서 고작 공중급유기 한 대를 구매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격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유럽 에어버스의 KC330이 또다시 도입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KC330은 지금 원래 1차 사업 때 이행해야 하는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번 사업에 벌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KC330도 1조 2천억 원으로는 2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의 IAI사인데요. 이 사업은 보잉의 KC-46과 유럽 에어버스의 KC-330 말고도 이스라엘의 IAI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IAI사가 자체적인 항공기가 있을 리는 없고 IAI사는 중고 B767 여객기를 구매해서 중고 기체를 개조해서 조기경보기를 제작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IAI사만이 1조 2천억 원의 2대의 공중급유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공중급유기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에 KF-21 양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급하지도 않은 공중급유기 사업은 진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KF-21 전투기의 양산 비용을 증액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중급유기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공중급유기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중고 기체를 개조한 급유기를 도입해야 할 거냐는 것도 또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진퇴양난이 되어버렸는데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그냥 공중급유기 예산을 KF-21 양산 비용 부족분에 충당을 하고 좀 시간을 두고 공중급유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MH-60R 대자멜기의 인수식이 있었네요. 이제 정식으로 해군에 배치되어서 이제부터는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방부 자문위에서 드론작전 사령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드론작전 사령부를 폐지하지는 않고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편하냐라고 했을 때 드론작전 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작전권은 각 부대로 분산 배치하고 드론작전 사령부는 드론의 획득과 관리, 그리고 전술 수립과 교육 등만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드론작전 사령부는 사령부 예하로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드론 사령부가 직접 드론 부대를 운용하지 않고 각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드론 부대의 지원 역할만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폭형 드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자폭형 드론은 특정 한 부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모든 부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폭형 드론의 도입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하고 이렇게 도입된 드론의 운용은 각각의 부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작전 사령부는 직접적인 작전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고 각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 부대들의 지원만 하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드론작전 사령부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 바로 드론의 공역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기획된 거지 드론작전 사령부가 직접 드론 부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기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드론작전 사령부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화의 필리조 선수가 미 해군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제가 이 사업을 짬처리라고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한화의 미국 법인인 한화 필리조 선수와 한화디펜스 USA는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인 NGLS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은 한화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특수선 설계 회사인 버드마린 US의 하청업체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버드마린 US도 NGLS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무조건 이 회사가 NGLS의 설계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웃기는 건 이 사업의 다른 후보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는 버드마린 US의 하청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측 구성팀을 보면 삼성중공업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나스코 그리고 한국 딕색이라는 회사가 한 팀인데요. 한마디로 한화는 하청이라면 삼성은 동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NGLS 사업의 실체인데요. 이 사업은 미 해군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래 기존의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들은 수만 톤급의 대형 함선이었지만 NGLS는 미 해군의 분산 해군 작전 DMO의 일환으로 거대한 군수지원함 한두 척이 아닌 작고 빠른 여러 대의 소형 함선을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사업으로 그래서 고작해야 3,000톤에서 5,000톤급 함선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이런 함선을 13척을 건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 해군의 전략 전술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미 해군은 지금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함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가는 함선과 도련선 밖에서 활동하는 함대로 함대의 구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국은 접근 거부 전략을 마련하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그리고 제3도련선을 정하고 그 어떤 적함도 자신들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접근 거부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자신들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은 도련선 밖에 두고 초장거리 전투기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해군이 전투기 같은 것만으로 도련선 밖에서만 중국을 공격할 수는 없고 일부 함대는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침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싸고 저렴한 함선을 대량으로 건조해서 그런 함선들을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들여보내고 어느 정도 그런 함선들이 공격받아서 침몰해도 상관없다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 해군의 분산 해군 작전 DMO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 작전의 핵심은 바로 무인전투함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미 해병대의 상륙함이고, 미 해병대의 상륙함은 필리핀 등의 중국의 도련선 안에 있는 섬에 소규모 해병 병력을 상륙시켜서 이 섬에서 중국 해군을 공격함으로써 중국 해군을 무력화시킨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가는 미 해군의 수상함은 소규모 상륙함, 그리고 대량의 무인함선 그리고 NGLS로 불리는 소형 보급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함선들은 얼마든지 격파될 수가 있는 함선들이기 때문에 결코 고가의 함선들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 해군 입장에서는 도련선 안으로 들여보내는 함선들은 소모품인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작전을 위해서 개발되는 함선들은 당연히 비싼 선박들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체들이 건조하기를 꺼려하던 함선들입니다. 당장 이 보급함 사업 전에 바로 이 작전을 위한 해병대의 상륙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내의 모든 조선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미 해군과 해병대가 상당히 곤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상륙함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 해군의 소형 상륙함들을 건조하는 회사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스탈 USA와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입니다. 오스탈 USA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스탈사로 지금 우리 한화가 최대 주주인 회사로, 이 회사는 원래 미국에서 LCS 연안전투함을 건조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은 바로 그 유명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던 이탈리아 기반의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미국에 있지만 전부 외국계 회사들이고, 둘 다 원래는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LCS 연안전투함 사업이 망하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취소되어서 미국 내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주한 사업이 바로 미국 현지 조선소들은 돈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던 미 해군의 상륙함 사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도련선 안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부대를 구성하고 있고, 당연히 소모성 부대이기 때문에 저렴한 함선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부 미국 내에 있는 외국계 조선소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말해서 미 해군 군함 사업들 중에서 가장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들에 외국계 조선소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는 그런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짬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외국계 조선소들은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사업 중에서 가장 이익이 남지 않아서 미국 현지 기업들은 참여를 거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하나도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미국의 마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게 옳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사업들은 미국 현지 조선소들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들만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고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LNG선이나 더 만드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의 조선 강국이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나 LNG선 등 각종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나라이고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조선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업에나 참여해야 한다는 게 참머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마스가 사업에 엄청난 회의감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는 제 자신이 저도 답답하고요. 다만 과연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죠. 비록 지금도 미국은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국제 경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상태를 해결도 하지 않고 이란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탈퇴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은 앞으로도 강대국으로는 남아있겠지만 절대로 과거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과거 1차 세계대전 전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은 방산 분야에서도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외국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일 것이고, 주로 자국산 장비와 자국 업체들 중심으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 해군의 군함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결론은 아무리 미국 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의 핵심적인 군함 건조 사업을 따낸다는 건 앞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갈수록 자국 우선주의로 빠지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와 한 투자 약속을 억지로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스가 사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연 미국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이었었는데 지금 미국 해군은 거의 노골적으로 자국 조선소들에게만 핵심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습은 군함 건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도전하고 있는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과 그리고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도 미국 기업 우선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상태인데도 과연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